미국의 동성애 여러분, 화성 여러분. 생방송 애국 전선. 손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민중의 소리 방송을 아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드디어 새침하고 도도한 그녀 민영이 폰이 개설됐습니다. 애국전선을 비롯해 민중의 소리 다양한 방송들에 대한 의견이나 응원 멘트를 민영이에게 보내주세요. 010-2827-7171 010-2827-7171 카톡 아이디는 민영이야 MIN02YA 민영이야입니다. 각하와 그네 언니에겐 까칠해도 애청자 여러분께는 더없이 다정한 민영이가 다양한 이벤트 및 방송정보 소개는 물론 때때로 달콤한 음성 메시지도 전송합니다. 010-2827-7171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 연휴를 끝내고 돌아온 9월 23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천안함 프로젝트 뒷담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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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오랜만에 뒷담화 좀 하는 건가요? 뭐 오랜만에 맨날 하는 게 뒷담화지. 우리는 앞담화 하잖아. 대놓고. 뒷담화는 그죠? 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뭐래? 저의 마음은 한결과 싸웁니다. 폐하. 네, 오늘 그래요. 감히 어떻게 개기지 하시나, 않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시나 보겠어요. 우리 일단 간단히 또 자기소개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애국요정 정일이 만나면 오늘따라 부끄럽네요. 정일이 만나면 오늘따라 왜 저래? 네, 게스트가 방송을 할 생각이 있으시니까. 없어, 여자가. 네, 게스트가 있으시니까, 네. 예. 정일이 아나운서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강명길입니다. 뭐지? 야, 이제 자기 소개가 없어. 야, 강명길 이름 석자만 되면 된다, 이거예요? 이름이 명함이지 뭐. 네. 네, 국방장관 최한욱입니다. 네, 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지금 우리 두 오늘 분의 기분이 독수리가. 나빠요, 오늘. 뭐래요? 두 분의 독수리가. 왜? 우리 군을 건드리고 그래. 네, 이상한 감독이 나왔어. 네, 두 분의 독수리가 지금 비어있는 상황인데. 아이, 두 없애버려, 분의 다시. 독수리의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어렵게 또 모신 분이에요. 우리 변태 독수리는. 변독. 네.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시간 내고 올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예. 일배 독수리는. 공연 가셨어요? 공연이 또 있으셔가지고. 강원도? 예, 네. 강원도에. 아무래도 10월 문화예술의 계절이다 보니까 그쵸. 바쁘세요. 대신해서 문화예술의 세계를 알려주실 게스트께서 오셨으니까요. 왜 이렇게 게스트 소개만 하려고 난리야? 퉁치죠.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천안함 프로젝트의 백승우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끝이에요? 네, 자기소개라도 좀 해주세요. 천안함 프로젝트를 연출한 백승우라고 합니다. 네. 목소리 너무 깔아요. 마음에 들어요. 전 좋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몇 주 전부터 좀 사실 이게 어택을 좀 했거든요. 어택? 공격? 컨택 아니야, 컨택? 아니요, 어택. 그새 들이댔어? 이 컨택 아니에요. 그냥 어택이에요. 결혼하셨대잖아. 어디다 어택을 하고 그래. 왜? 내가 뭐 어쨌다고. 아니, 제가 한 거 아니고, 우리 현 기자님이. 이상하게 시간이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예. 네, 그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갑자기 좀 바쁘지셔가지고요. 예, 최근에 좀 바쁠 일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네. 좀 바빴습니다. 지금 좀 괜찮으신가요? 오늘 낮에 일 끝나고 저녁에 좀 쉬려고 하는데 현 기자님한테 전화가 와서 모시게. 내버려 두지 않죠. 그 빈틈을 잘 노렸어, 틈새를. 네. 아무튼 뭐 저희 큰일 날 뻔했는데 오늘. 저는 천안함 프로젝트를 연출하셨다고 그래서 네. 이제 뭐 감독님 얼굴을 뵌 적은 없잖아요. 그쵸. 이제 상상하기는 아무래도 이런 무시무시한 걸 다루는 분은 그 좀 외향이 고정관념인지는 모르지만은 형 기자 비스무리한 왜 형 기자 왜? 이런
체형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류현진 스타일? 예. 근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죠. 예. 샤프하신. 미남이시고. 훈남 스타일이죠. 목소리도 엄청 까시고. 대체 어쩌다가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걸 연출하셔가지고 이 파란에 휘발리게 되셨는지 이번이 궁금하네요. 데뷔작이신 거죠? 네. 그러시구나. 네. 네. 어쩌자고 처음부터 이런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근데 저는 원래 좀 영화를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를 주로 했었었는데. 멜로 이런 쪽이요? 아니, 멜로라기보다는 그냥 뭐 상업영화 쪽이나 독립영화 쪽도 잘 안 건드리는 부분에 말랑말랑한 부분들을 좀 이제 건드려 왔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정재영 감독님이 찾으셔서. 예. 야, 이거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해보자. 엮이셨네. 정정 감독님 문자였구나. 예. 막 던지시는구나. 재미있는 거. 뭔데요?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세요. 재밌다면서? 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거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색깔 하나 씌울 텐데. 아니 뭐 거짓말만 안 하면 무슨 색깔 씌워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 상관없어요. 뭔데요? 천안함이야. 예. 근데 뭐 사실은 천안함이라는 게 북한의 폭침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은 네. 이렇게 의심들이 반론이 사실 많죠. 저도 많이 정정 감독님이 제안하기 전에서도 저는 계속 좀 의문이 있었었는데 예. 마침 제안이 왔을 때 이거는 영화로 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정재영 감독님이 저한테 넘기신 거는 이제 원래는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예. 그때가 이제 남영동 1985 후반 작업을 하실 때서 굉장히 바빴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개봉했으니까. 네, 그래서 대타를 찾았죠 저로. 그래서 이제 제가 임발부하게 됐고 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영동 1985는 그래도 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는데 이게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희생자도 좀 있고. 그죠. 그렇죠. 시작부터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부터 국방부에서 못하겠다가 가처분 신청이 그죠? 있었나? 그죠? 이제 전주 영화제에서 사실은 이제 이 영화가 제일 처음 공개가 됐죠. 네. 이제 처음에 전주 영화제에서 공개됐을 때 이제 제가 들은 거는 전성 매진이다. 근데 보통 이제 영화제를 하게 되면 감독들한테 티켓을 좀 줘요. 예. 그래서 뭐 지인들이랑 같이 좀 예, 즐겨라. 뭐 그래서 이제 영화제니까 즐기러 가면 되겠구나로 갔는데 1회차 무사히 끝나고 2회차 때 이제 전주 지역에 있는 보수단체 예. 쳐들어온다. 그분들 오셨군요. 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제 다 긴장하고 예. 이제 사수대 꾸리고 뭐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는 이제 그런 인력은 없었고 그냥 우리 스태프들하고 연락을 주시지. 전문인, 용역 전문인데. 사스대 전문. 그래서 이제 좀 긴장하고 근데 다행히 아무 일 없었어요. 예. 그때는 아무 별일이 일 없었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영화가 어쨌든 발표되고 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이 왔죠. 네. 이거 극장에 올릴 거면 우리가 사용금지 가처분을 걸 거다라고 국방부에서요? 예.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실제로 그러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속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다고 저는 이제 처음엔 이해를 했다가 실제로 영화 이제 저희가 극장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네. 이제 통보를 받고 진짜였구나라고 네. 알았었던 거죠. 민주주의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그 얼마 전에 삼자회담 끝나고 국방부를 우습게 보시고 말이지. 우리 장난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그 왜 삼자회담 끝나고 저 새누리당 저 원내대표께서 예. 그 민주주의가 과잉이다라는 식으로 예. 표현을 그죠. 반대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죠. 민주주의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네. 네. 아주 그거를 기본적인 것도 안 네. 갖춰져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참 부족하죠. 예술의 영역인데. 그렇죠. 뭐 언론의 영역이라면 뭐 그런 네. 논란과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어도.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건 뭐 군이라는 특성이 뭐 어쨌든 그렇게 나왔지만 예. 뭐 법원에서 현명하게
표현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다라는 명목으로 어쨌든 다 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주었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좀 하자면 네. 판결이 나고 그 다음날 이제 바로 개봉을 했어요. 예. 개봉을 하고 좀 제 자랑이지만 제가 신인 감독인데 예. 다행히 이제 메가박스에서 CGV와 롯데는 처음부터 이제 우리 쪽 힘들다, 배고 어렵다. 부담된다, 예. 뭐 이런 명목으로 이제 처음부터 안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쪽은 안 역사 했고. 상영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네네네. 밝힌 거고. 아, CGV는 뭐 지금 그거 걸 분위기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다행히 이제 메가박스가 저희는 되게 고마웠습니다. 아, 그러게요. 예. 예. 그래서 첫날 한 30여 개 관에서 개봉을 했죠. 예. 근데 그날 많은 영화들이 같이 개봉을 했거든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왕가희 감독님의 그 일대종사. 일대종사. 예. 그게 한 120개 관에서 아이고.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오. 무료 송혜교 일대종사가 아닌가? 보니까 송혜교?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지금 한 10만 가까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걸 이겼으면 이제 예, 더 흥행이 그래서 됐을 상황이었는데. 꽤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좋다. 해볼 만하다. 예. 재밌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에 이제 메가박스 이제 제가 무대 인사를 하러 이제 메가박스에 갔는데 우리 스텝이 오더니 관객 수가 자꾸 늘어서 뭐 상영 회차나 이걸 좀 늘리자. 늘리자고 얘기가 왔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 잘 됐다. 그리고 제가 이건 무대 인사에서 꼭 하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그날 제가 그래서 무대 인사를 하러 기분 좋게 기다리는데 관객분들이 이제 우리 영화를 보러 들어가시는데 이제 한 손에는 팝콘 들고 한 네. 손에는 콜라 들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생경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 이거 영화인데. 예. 그냥 영화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영화 후졌어. 그럼 끝이고. 그죠. 영화 보고 재밌으면 이거 재밌더라. 또 보자. 뭐 이러면 이게 예. 간단한 영화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병에는 화염병 한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관객들이 아니, 뭐 그러니까 의외로 콜라하고 팝콘을 들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내 영화를 너무 가볍게 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신 건가? 그래서 참 머릿속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 이거 영화인데 나는 이 영화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해도 되는지 안 하는지를 허락을 받아야 되고. 예. 그래서 그날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관객분들한테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런데 지금 기분은 참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보여드리게 돼서 참 네. 행복하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게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네. 왔는데 이제 저녁 9시쯤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메가박스에서 다 내린다고더라.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갔죠. 갔더니 이유가 뭐래 그랬더니 뭐 보수단체들이 뭐 이렇게 와서 예. 관객의 안전이 이제 위협이 되니까 다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나 정지영 감독님은 그게 말이 되냐. 그죠. 관객을 위협할 정도면 보수단체가 아니라 테러리스트인데. 테러 집단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할 게 아니라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은 끝날 일인데 예. 이거를 왜 우리한테 이거는 보수단체가 아니고 뭔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압력이 뭔가 들어오는 거다. 온 거다. 예. 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여전히 그분들이 누굴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가박스가 어쨌든 영화계의 일부이고 영화를 내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인데 예. 그 사람들의 이성을 순간 마비시킬 정도의 힘 누굴까? 기춘형님이죠. 뭐 의심 가능성. 글쎄요. 뭐 무성형일 수도 있어. 무성형일 수도 있겠네. 예. 아니면 그 밑에 똘마니 재원이 오빠 일 수도 있고. 근데 누가 됐든 참 궁금합니다. 누구길래 정말 우리 사회를 너무나도 우습게 보고 있구나. 예.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뭐 흔히 뭐 인터넷에 하는 얘기처럼 천안함 프로젝트에서 설명한 것처럼 반대쪽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으면 그 정도 열의를 가지고 반대쪽 얘기를 설명해주면 그렇죠. 해결되어지는 아주 간단한 사안인데 이걸 그치. 굉장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은 분노가 있고 저한테는. 예. 네. 근데 보수단체 쪽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짓 안 했다. 네네. 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 더더욱 궁금하죠. 그러니까 메가박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수단체의 어떤 뭐 협박 때문에 내린 저는 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뭐 밝힐 수가 없다라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가박스가 좀 불쌍합니다. 네, 네. 뭐 CGV나 롯데는 처음부터 뭐 우리한테 길도 안 열어줬었던데 어쨌든 더 나쁜 건데 어떻게 보면 예,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CGV의 롯데 처음부터 안 해준 CGV 롯데가 더 나쁘냐? 예. 아니면 중간에 내리는 메가박스가 더 나쁘냐? 뭐 이렇게. 메가박스는 하루라도 보여줬잖아, 하루라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쓴 건데 그렇죠. 욕은 더 많이 먹는 꼴이 돼버린 거네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메가박스 쪽이 좀 안타깝죠. 뭐 네.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네. 뭐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뭐 우리가 안타까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영화계 사람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예. 하게 됐죠. 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한국 영화가 꽤 세계에서 잘 하고 있거든. 예. 잘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영화계 이건 영화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소설계도 마찬가지고 드라마계도 마찬가지인 건데 지금 모종의 압력이 정치 얘기 이 정도 선에서 끝내라는 모종의 압력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뭐 간단하게 사랑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랑 얘기를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뭐 배경으로 충분히 정치적인 걸 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플러스로.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사랑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려면 어떻게 꾸며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 해도 되나?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거. 자기검열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굉장히 영화는 후져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애로밖에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예. 벗고 아니, 나오셔야 그러니까 되고. 뭐 괴물 같은 경우에 뭐 네. 재난 영화 비슷한 건데 그쵸. 보면 정치적인 코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특히 뭐 반미적인 이런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영화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분위기라면 충분히 모든 감독님들이 고민하겠죠. 제작자분들도 고민할 거고 배급사 쪽에서도 이 정도 얘기 나오면 이게 되나? 이걸 고민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극장에 못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위협감이 있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무서운 얘기인 거거든요. 잘 하고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어버리는 그것도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문학에 정말 잘하고 있고요. 예. 뭐 우리 다 알다시피 어느 정도 우리 경제력도 있는 나라이고 다 좋은데 우리가 유일하게 후진 데가 사실 언론과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균형을 맞춰줘야 돼. 다 잘하면 안 되니까. 근데 참 못하는 쪽에서 자꾸 이렇게 지적질을 하니까 예. 참 답답합니다. 그럼 지금 상영관은 어느 정도 되죠? 메가박스에서 내리고 예. 하나도 안 나가나요? 전국에 4개가 남습니다. 전국에 4개요. 네. 딱 4개. 네 근데 개가 요즘 났습니다. 미어 터진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4개 중에 서울에 3개가 있었고요. 예. 강릉에 하나가. 그럼 지역에서는 거의 못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은 이제 한 10개 정도 늘었는데, 예. 메가박스에서 내리자마자 4개관만 남았고, 근데 자랑스러운 거는 그 4개관만으로 또 왕가희 감독님을 이깁니다. 왕가희 감독님. 개인적으로 왕가희 감독님한테 뭐 원수를 줬나요?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4개관을 가지고도 일단. 네. 그러니까 절대 관객 수가 더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인디스토리, 뭐 아트하우스 모모, 그다음에 아트나인이라는 3곳에서 예. 거의 매회 매진이 매진이 되는. 되면서 제가 사실은 이 영화가 이제 메가박스에서 이제 줬다 뺏었을 때 예. 개인적으로 좀 삐지게 되더라고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원래 이게 독립영화인데 뭐 메가박스에서 안 해주면 어때? 그냥 우리 있는 영화관에서 그냥 오래 틀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 광화문에 있는 인디스토리를 갔어요. 예. 이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있어서 가서 이제 막 관객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제주도에서 올라왔다. 이 영화 끝나고 나 제주도로 내려간다. 그분 제 패친이에요. 페이스북에다 썼더라고. 나 제주도 영화 보러 간다. 정말로요? 예. 나 그분 알고 싶어요. 제가 왜냐하면 나중에 DVD로 나오면 전 꼭 보내드리고. 그럼 제가 수소문 해드릴게요. 예, 예, 방송 찾을 수 있을 것 끝나고, 같아요. 또 우리 제주도 터질 때 가면 제주도 출신이시거든요. 그러시구나. 그 동네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인구가 58만 명밖에 안 돼요. 예. 찾을 수 근데 있을 어쨌든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분의 질문이 뭐였냐면 그래서 제주도 언제 상영하실 거예요? 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 메가박스에서 처음 문을 열어줬을 때도 제주도 메가박스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었어요. 근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메가박스가 그렇게 내리고 이제 더 이상 제주도에서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예.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영화는 더 이상 내 손을
그러니까 내 영화가 아닌 손을 벗어난 영화다. 그러니까 내가 삐지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든, CGV가 됐든 롯데가 됐든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이 백승호 감독의 영화를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해도 너무하네. 라는 그 마음이 비행기표를 끊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지. 20만 원짜리 영화네요. 아,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겠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분 꼭 좀 알려주세요. 네, 찾아볼게요. 네. 진짜로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이제 이렇게 감동하고 있다가 딱 정신 차려보니까 그분이 가시고 없어서 실제로 저 진짜 DVD라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도 좀 생각이 변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안타깝게도 90%의 영화관이 거대 자본이 지금 잡고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영화가 또 사회에 몇 가지 좋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90%를 장악하고 있는 이 세 자본이 서로 단합해서 한 영화를 죽이게 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를 네.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준 그런 케이스여서 실제로 안타깝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 지원하는 독립영화관들이 서울시내에 있어요. 예. 네. 어느 곳도 우리 영화를 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민간 자본에 의한 독립영화관, 그리고 정말 그렇게 힘겹게 뜻있게 온 독립영화관, 예술영화관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영화니까 틀어줬거든요. 네.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니까 틀어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인디스페이스나 아트나인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이제 관객과에 대한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면 한 3분의 2쯤은 여기 처음 와봤대요. 대부분 다 그렇죠. CGV 가기가 좀 어렵죠? 네, 쉽지 않아요. 근데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거기가 뭐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예고편만 보고 바로 영화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영화 보기에 적합한 공간이잖아요. 딱 좋아요. 예, 딱 그런 공간이잖아요. 오히려 그냥 뭐 많은 분들한테 이런 영화관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소개해줬구나. 뭐 그런 자부심도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찾다 보니까 부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이야 대충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뭐 제주도에서까지 와가지고 보겠다, 20만 원짜리 영화를 보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아예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 영화 뭔가 무시무시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정말 그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는지, 이제 왜 저렇게 무서워 내리다 날라. 스포일러 까시면 이거 스포일러 다 까도 돼요. 그래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내용을 이게 담고 있는 건지 정도는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제가 이제 많은 언론들한테 이미 얘기 많이 한 내용이라서 네네. 뭐 스포일러 저는 어쨌든 그 영화를 처음에 이제 제가 접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건 천안함이라는 사건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아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사건이어서 대부분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2010년 3월 26일 사건 날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에 나온 모든 기사를 다 뽑아서 하나씩 이제 일단 어쨌든 전체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거 쉽지 않으셨겠네. 네, 그게 제일 사실 어려웠죠. 그렇게 해가는데 뭐 사건의 범인이 누구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우리 사회가 보이는 거예요.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사건 발생되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뭐 어느 순간 이제 레드 컴플렉스가 확 퍼지면서 뭐 이렇게 경직되어져 가는 이 사회 모습이 보여서 이 영화는 구조적으로 이 모습만 그대로 보여주면 내가 느꼈듯이 관객도 느낄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범인을 찾았다라면 사건의 범인이 누구라고 내가 확실한 사람만 찾았다라면 저는 반드시 스크린에 보여줬을 텐데 솔직히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의 결론은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한테 이런 증거 때문에 범인은 얘입니다 라고 보여줘야지 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못 계세요. 큰일 납니다. 내곡동 가야 돼요. 이제 평양 가서 인터뷰도 좀 따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지영 감독님이랑도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그래서 영화 어떻게 표현할래 뭐 이제 그 얘기 처음 나눌 때 이제 감독님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 모습을 보여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이제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섭섭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원하지가 않다. 거기까지 갔으면 좀 확 벗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내려오냐. 카이저 소재가 안 나오는 거죠, 맨 뒤에. 이렇게 다리 절면서 딱 도둑놈이 나와야 되는데.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낌, 제가 이제 추석 연휴 때 봤는데, 저는 그 다운을 받아서 봤는데, 보면 뭔가 되게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면 언론에서도 그 사건 당시에 언론에서 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있다, 이거 폭발하는 게 뭔가가 있다. 센게 나올 거다. 근데 계속 보면 볼수록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는 거야. 자꾸 잔잔하게 파도가 몰려칠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 20분 30분은 좀 실망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봤었던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기대만큼의 어떤 폭발성 뭐 이런 거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약한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솔직한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많이 이제 사건에 대해서 뭐 영화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저는 일부러 뺀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의혹으로만 끝나지 뒤에 이제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의혹 얘기했다가 만약에 뒤에 이제 범인이 있으면 제가 범인을 밝힐 수 있으면 그런 거 이용해서 이제 그 영화적 기법을 해서 막 쪼아서 이렇게 터져주면 좋은데 이번어를 이런 거. 근데 없으니까 그렇게 쪼아만 놓고 안 터뜨려주면 그게 저는 더 신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다 버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사회 모습만 제대로 드러내자. 이게 제 처음부터의 목적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렇게 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 부분들을 섭섭해해요. 그렇죠. 네. 더 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더 갔으면 이제 영화를 못 보셨겠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저는 이 영화가 또 이제 제 손을 떠났다라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영화 가지고 왜들 그렇게 시끄러웠지? 이게 그런 느낌. 막상 보고 나면. 네.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같다 그러나? 이렇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몇 년 후에 우리가 우리 사회를 되돌아봤을 때, 야 그때는 그 영화도 얘기 못하게 했다. 이런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70년대 뭐 80년대 때 금지 가요고 뭐 한참 고래사냥 생각나더라고요. 그죠. 고래를 잡으면 안 됐죠 그때는. 그런 시기에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뭐 10대들도 다 웃잖아요. 그게 말이 돼? 그걸 왜 막어? 지금 우리 모습이 그게 아닐까. 이 얘기를 왜 못하게 해? 정말 별 얘기 아닌데. 오히려 되게 기본에 대한 얘기인데 그쵸. 이 얘기를 지금 막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자체가 한 몇 년 후에는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겠구나. 야, 우리 그때는 그런 얘기도 못하게 했다? 뭐, 이렇게. 네.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딱 짚고 가시는 거네요, 그러면. 감독님께서. 아니, 뭐, 몇 년 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몇십 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영화 그 중간부터 보면은 어느 부분부터 좀 지나면 그 재판 과정이 이제 그 배우들이 이제 나와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배우들에서 이제 자꾸 이제 군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증인 신청을 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안 나오고 다 회피하고 모르겠다.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 변호인 배우가 되게 이제 속된 말로 빡친 거예요. 빡쳤는데 화가 막 났는데 법정이니까 화를 폭발시키지 않고 되게 억누르는 이런 장면이 몇 번 나오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보통의 어떤 정서와 심정 아니었는가. 막 토해내고 싶고, 막 소리치고 싶은데, 그걸 이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쵸.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그게 강신혜 선배님의 그 위대한 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강 선배님, 저는 사실은 법정 씬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서를 갖다 놓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영화를 만들 때까지 이제 진행됐던 법원의 이제 조서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한두 분 정도는 제가 좀 이분이 정말 진짜를 얘기하는 걸까 의심되는 분이 한두 분 정도 있었고 사실은 나머지 분들은 아는 대로 얘기하고 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증인들이. 예, 증인들이. 근데 저는 이제
하루하루만 본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 전체에서 놓고 보면 분명히 이분은 아는 대로 얘기하고 간 것 같은데 전체를 놓고 보니까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영화를 볼 때 전체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이제 집중해서 봤고 사실 저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찍으려고 했고 드라이하게 연출을 했는데 강신일 선배님이 연기 호흡에 의해서 이제 하다가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신 거죠. 사실은 그거는 강신 선배님이 저한테 준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의도된 연출은 아니었고. 저는 현장에서 그게 좋아서 자르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라도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약간 경직된 상태에서 이거는 특히나 이제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좀 더 실제 정확하게 해야 돼라고 시나리오를 써놓고 막상 딱 가서 이제 선배님 연기하는 걸 보니까 다시 이제 영화 감독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맞아. 저 호흡에는 저런 게 나와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강 선배님이 참 고맙고. 훌륭한 배우시네요. 네, 정말 훌륭한 배우시죠. 훌륭한 배우신데 지금 이 영화 때문에 상당히 힘드시다고. 예, 실제로 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보게 되면 강 선배님의 그 배우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영화 보지 않은 분들 중에 왜 해필은 내가 좋아하는 저 배우가 저기 들어가 있지? 에이, 이제부터 다시 달리 생각할 거야. 이런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조금씩 눈에 띄어요. 제가 뭐 악플을 달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우리 강신 선배님이 이 영화하면서 돈도 많이 못 받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쵸. 나중에 정말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어디 압박을 받으신다거나 뭐 이러신 것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댓글 정도 이런 뭐 수준 모르지 뭐 전화 받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그분이 뭐 실제로 이제 작업하면서 느꼈던 선배님은 꽤 생각이 깊으시고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정말 배우스러운 배우였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도 저한테 티를 안 내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면 전 정말 미안할 것 같은데 안 그렇길 바랍니다. 네. 근데 천안함 프로젝트에 이렇게 처음 참여하실 때 뭐 감독님께서도 약간의 부담 뭐 이런 게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강신일 씨께서는 그런 부담 같은 게 전혀 없으셨나요? 강 선배님이 정확하게 제 속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한 건데 전주영화제 때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로에서도 다양한 연극이 다양한 관객을 끌어오듯이 영화도 다양한 영화가 정말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저런 얘기도 해야 되고 뭐 그게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다양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거기다가 이제 정재원 감독님이 제작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게 참여하셨다고. 저는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참 천안함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는 뭐 그렇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종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됐다. 천안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한국 사회 2010년 이후로 천안함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 거의 지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화되고 있거든요. 사상검 중에 잣대. 네, 사상검 중에 잣대. 그 표현이네요. 근데 이렇게 막상 만드신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런 것도 필요해. 뭐 다양한 목소리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쉽게 좀 오히려 또 가볍게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예술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 거기에 작품에 정치를 막 이렇게 올려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천안함이 이름이 이게 천안이잖아요. 천안. 천안. 천안하면 우리 베이징 북경에 천안문도 있고 이 천안이 우리나라 그 충청남도에 있는 도시잖아요. 천안 삼거리. 호두과자. 이 천안 같은 경우 되게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이 고려시대 고려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을 하게 돼요. 건국을 하니까 이제 지방의 호족 세력들을 이제 복속시키면서 굴복시키면서 하니까 이제 반란이 심한 거죠. 그래서 그때 각 지역마다 이름을 하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때 하사된 이름이 천안이에요. 하늘 아래 평안한 땅. 얼마나 평안하지 않으면 이름이라도 좀 편안해라. 봉기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우연이지만 네. 지금 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완전 두동강이 났지 않습니까? 천안함처럼. 그런 의미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그 있다. 이름을 붙이면 안 되겠네요. 편안하라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겠네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 이제 이 국방부에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때 뭐 말도 좀 안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뭐 유족들의 이야기도 유족들도 이제 끌어들여서 같이 또 소송도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유족분들 중에서 뭐 항의를 직접 하신다거나 그런 일들은 좀 없으셨는지. 유족분들은 이제 제가 법원에서 처음 뵀죠. 네. 처음 뵀는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를. 아무래도 예상을 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족분들한테는 전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화를 만들 때는 사실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유족분들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아픔을 정말로 이렇게 막 살째듯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신 거니까 정말로 조심스러워서 그분들한테 해가 되지 않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어쨌든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여전히 전 되게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천안함 사건이 만약에 그렇게만 끝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만 끝났으면 제가 뭐 미친놈이니까 왜 그걸 끼어들게 하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천안함 사건이 우리 사회를 지금 흔들어버리는 사회적인 문제로 번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천안함 얘기를 해야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천안함 얘기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유족분들은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뭐 처음에는 그랬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든 어느 한쪽에 잡고 어쨌든 버텨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결과가 뭐든지 간에 그렇게 버텼는데 갑자기 저나 정정 감독님처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그걸 흔들어 버리니까 그게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그러시다면 전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로 그분들한테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정말 죄송함이 있는데 근데 그 욕은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욕을 먹어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건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이야기가 되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뭐 이 슬픔을 이기는 방법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누구 하나를 이제 딱 세워놓고 그 사람을 분노하면서 이제 슬픔을 이제 이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누가 공격을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사람을 분노하면서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좀 더 버티게 되는 힘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유족분들의 마음도 10분 이해가 갑니다만은 사실 이 정부가 어찌됐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줬던 거잖아요. 아까운 그 생태 같은 우리 군인들의 목숨이 정말 이렇게 바다로 그냥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생태 같은 목숨들이 사라져 가는데 정부가 아무런 이런 뭐 역할을 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말을 무조건 100% 신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걸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근데 이건 참 어려운 그러니까 뭐 일이죠. 당사자분들은 뭐 얘기를 되새기는 것 자체가 괴로우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긴 그래요. 그죠? 자기 자식을 잃고 뭐 형제를 잃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실이 뭐건 간에 그게 다시 끄집어내지고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것 자체가 괴로우실 거예요. 다시 환기가 되고 이러는 맞아요. 것 자체가 괴로운 건 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네. 보고요. 그럼 뭐 괴롭다고 해서 지금 근데 덮을 문제는 아니다. 그죠.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NLL 문제가 그쵸. 사실 천안함 문제 NLL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NLL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어떤 그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앞으로도 이건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전히 해결 안 된 문제고. 이게 바로 이제 북풍의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신부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감독님한테 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요것과도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영화를 계속 보면은 그 서프라이즈의 그 신상철 대표 그다음에 또 알파의 그 잠수함 이종인 씨. 대표랑 인터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뭐 이종인 대표라든가 신상철 대표의 이야기는 뭐 신문이라든가 뭐 여러 면에서 저희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 그 외에 가장 좀 인상 깊었었던 인터뷰어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느낌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들은 지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글을 읽고 느낀 거하고 실제로 대면에서 만났을 때 이야기들 또 그 반대편에 섰던 분들하고도 인터뷰도 했을 텐데 그 어떤 일이죠?
일단은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분들만 인터뷰하려고 작정을 했었었고요. 뭐 군 쪽이나 정부 쪽은 처음부터 인터뷰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거의 종교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그 시기에 정부와 군은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에 충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기회를 주어지게 됐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게 보고서 형태의 책도 나오고 인터넷에 백서도 올라오고 충분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좀 찾아보셨으니까 이제 이종희 씨나 신상철 씨 얘기가 있는 걸 아시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뭔가 아닌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 왜냐하면 메이저 언론들에서 다뤄주지 않으니까 거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저분들 얘기를 끝까지 좀 충분하게 들어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방부 발표가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그걸 뭐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보고서 형태로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신상철 씨와 이종희 씨 얘기를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 두 분의 얘기가 그냥 우리 일반인 상식에 의해서 말이 안 되는 정말 음모론 수준이라면 그럼 그대로 그냥 드러나질 거고 그건 뭐 제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그렇죠. 그냥 드러나지는 문제는 거니까 그렇게 보여주자. 근데 저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꽤 이거 들어볼 만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끝까지 했었거든요. 뭐 신상철 씨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그 합조단 안에서 노를 했던 유일한 조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터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종희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전문가도 있구나. 프로시죠, 프로. 네. 어뢰를 맞은 배를 직접 목격하신. 그렇죠. 어뢰 실제로 전문가. 어뢰를 맞은 배를 잠수해서 실제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폭발이 생겼던 배는 어떤 형태인지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고, 또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의아해하거든요. 야, 그 좌초만으로 그 큰 배가 부러지는 게 말이 돼? 근데 이종희 씨는 그걸 또 직접 경험을 하고 예측을 했던 분이고. 말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게 왜 이제 그 조직 사회라는 게 뭐 예를 들면 해군에서 아무리 현장에서 큰 경험을 쌓아도 이제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점점 현장에서 멀어져서 왜 책상으로 가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종희 씨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째 현장에 아직도 있는 사람이라서 가장 그 물맛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물맛. 정말 들어볼 만한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 들어볼 만한 얘기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너무나도 어려운 사건이고 전 세계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근해에 군함이 가라앉은 사건은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전문가가 와도 사실은 명쾌하게 해명할 수 없는 사건인데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2차 대전 이후 처음 아닌가요? 아마 거의 그런 수준일 건데. 그러니 당연히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거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미국에 있는 박사님들 왜 인터뷰 안 했냐. 그분들 얘기 들으면 좀 더 얘기가 풍성해지고 전문적일 텐데 물론 뭐 우리가 제작비가 좀 작았기 때문에 미국까지 갈 돈은 없었지만 뭐 그래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갔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국내에서 얘기하시는 그분들 얘기를 가장 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실제로 정말로 전문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미국에 있는 이승원 박사님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 에너지 분광표라고 해서 영화에서 왜 그 그래프 나오는 그거를 늘 실험실에서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합조단 보고서를 보자마자 이런 결과 나올 수 없는데 이게 그분이 정말로 과학자고 과학에 의해서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얘기가 이상한 박사가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는 종북 좌빨이 이제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덮어지니까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되어지면 그 영화 감독인 내가 내 의견을 내는 순간 세상은 정말 이건 웃긴 영화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 최대한 제 생각은 다 뺐고 웃기면 흥행하지 않나? 흥행도 영화관이 있어야 흥행을 하는데
최대한 관객들에게 판단을 맡기.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이 보여주고 네.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들어볼만 하다. 들어볼만 하고 뭐 범인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찾아질 것 같고 어쨌든 들어볼만 한 이야기들이니까 뭐 우리 같이 들어보자. 근데 영화에서 이제 제가 계속 끌고 왔던 얘기는 그거를 쫓아가면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회가 보였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영화 시작하면 이제 무지 화면에서 이제 그 철학자 목소리로 이제 하버마스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예. 그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세계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성을 잃을 때는 대부분 전쟁 때 이성을 잃잖아요. 그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전쟁 시기에는 막 벌어지게 되는데 냉정하게 우리 사회를 돌이켜 보면 휴전 상태이고 긴장이 있는 건 맞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전시는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이성을 잃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순간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제 이성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잖아요. 하나는 이제 지배하는 이성, 하나는 이제 의사소통하는 이성인데 지배하는 이성이 안 좋은 이성이죠.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많은 답답한 부분들이 전부 다 지배하는 이성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이성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성을 그러니까 영화 보시고 나서 왜 저 이제 평을 처음에는 이제 신인 감독이니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거 보시면 안 되지. 나랑 똑같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 갖고 왜?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게 이성이 작동된 순간이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영화를 이거 별거 아닌 영화인데 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문에다가 나는 중도이고 혹은 나는 최소한 빨갱이가 아닌데 네.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이걸 밝혀야 되는.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자기를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는 별스럽지 않던데 왜? 그 얘기가 나와야지 되는 그런 문장을 꼭 가게끔 우리 사회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앞에 이제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반드시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네. 뭐 그냥 사실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봤는데 난 약해서 좀 별로던데. 애게 요런 느낌. 그게 바로 나와도 사실은 되는데 꼭 앞에 하나를 붙여야 되죠. 나는 최소 중도인데 내가 볼 때 별거 아니던데 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 모습이라는. 사실이라면 딱 그죠. 이 단어가 생각나요. 객관적으로 역시 본다면. 사실이라면. 저도 근데- 감독하고 좀 비슷한 그 죄책감 같은 게 있는데 죄책감이라기보다 좀 책임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함 취재를 한참 다녔었거든요. 그때 평택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시 이제 그 기억에 남는 잔상들이요. 가끔 이제 지나다니면서 스쳐가면서 생각이 나요.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군이 유족을 대했던 태도 이런 게 좀 기가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안함이 침몰된 사실을 국방부가 발표를 안 하고 언론이 먼저 깠어요. 그래서 뭐 몇 명 숨진 듯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망자 명단이 자막으로 계속 나오는데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오후에 그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를 갔었는데 유족들이 당연히 부대로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치. 군인들이 막아요. 못 들어오게. 위병소가. 근데 걔네들 임무가 원래 그런 거긴 해. 사실 민간인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근데 유족들이면 일단 뭐 장교급이라도 나와가지고 뭘 대책을 세우든가 거기 뭐 PX 같은 데들 있으니까 뭐 안내를 해주면 되잖아요.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근데 뭐 유족들은 이미 이제 눈이 돌아가지고 너 장난치냐고 이제 막 그러면서 막 밀고 들어갔어요. 막 쇠사슬까지 쳐놨어요. 이렇게. 근데 밀고 들어가니까 나 그거 너무 충격받았는데 5분대 기조가 출동을 한 거예요. 아니, 군대 기조가 뭐예요? 군 관료 긴급 출동.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있어 5분대 기동 타격대 뭐 설명이 이런 좀 식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군에서 매뉴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도 좀 생각은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대응이 허접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유족들 막 울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거기서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천안함 초기 상황을 보면 돌이켜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 결론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그렇죠. 이명박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시에 뭘 해야 될지 모른 거예요. 한 1, 2주 동안. 아마 아놈이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독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뭐 무슨 언론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이런 뭐 매뉴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 사실은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거 북한 소행이다. 저는 요 사건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 두 개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는 사고 원인이 뭐냐? 뭐
피격이냐, 폭침이냐, 무슨 뭐 좌초냐, 뭐 충돌 좌초냐, 뭐 이런 거, 그 사고 원인이 뭐냐를 밝혀내는 것. 두 번째로는 사망자 내지는 우리 대원들, 우리 군인들을 구조하는 것. 이런 것이 두 가지여야 되는데, 저는 실제로 그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구조가 늦었던 것. 그러니까 사고 원인 밝히는 건 나중에 천천히 밝혀도 되잖아요. 근데 구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느리게 행동했던 것. 저는 그때 제일 화가 났던 게 이미 배는 꺾어진 배에서 이미 다 가라앉아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이 다 들어갔죠. 몇 시간 남았다, 산소가 남아있어서 뭐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유족들한테 2번 나도 제일 기분 나빴어요. 그때 심한 고문한 무슨 방수격벽이 작동해가지고 산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야,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제발 살아 돌아오길 얼마나 기도를 하고 바랬습니까. 참 그때 알게 됐을 때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그때 엄청나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때 모습들하고 지금 이제 이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참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네. 거의 유사한 모습이죠. 네. 저는 거기서 사실은 좀 역사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걸 열심히 파다 보면 현재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왜 되게 모든 국민을 화나게 했던 국회에 나와서 난 선서 안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청문회. 네. 이게 정말로 화가 나는 장면인데 김용판 선수. 아마도 그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별일 없는데 뭐 이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느낀 게 아무리 작은 언론일지라도 기사화되는 순간 이거 영원히 남아요. 그렇죠. 예. 이게 역사인 거죠. 이게 역사거든요. 그분들 선서 안 한 거요. 심지어는 TV에 나왔기 때문에 그쵸. 영상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그쵸. 이게 6개월 후가 됐던 1년 후가 됐던 뭐 저가 아닌 뭐 저는 가능하면 언론에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지만 언론 누군가가 그걸 편집을 해서 한 번에 보여주면 정말 무슨 실수를 했는지 얼굴이 뜨거울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 순간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야 그 북한 애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냐? 라고 윽박 지르면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단순함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화가 납니다. 예. 네. 근데 감독님께서는 그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를 뭐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천안함 프로젝트란 영화를 보면서 이제 또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신랄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영화 평점 매기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몇천 명씩 하게 되면 몇백 명일 땐 모르지만 몇천 명이 하게 되면 대충 평균에 수렴을 해요. 그쵸. 여러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충 이 영화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를 반영하게 되는데 천안함 프로젝트 평점이 희한해요. 몇 점인가요? 이제 녹색창에서는 4점 몇이 나와요. 영화가 이 4점 몇이 나오기 상당히 힘듭니다. 거의 뭐 엉망을 발로 만들어야 이제 거의 4.0 정도의 평점을 받는 이 수준인데, 그래서 이게 영화적으로도 상당히 잘못됐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쪽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8점이 넘어요. 8점이면 아주 수작입니다. 1년에 8점이 넘는 평점을 받는 영화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단화돼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좀 보수적인 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 그냥 영화 자체를 아마 보시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평점을 좀 주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초반에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전화가 와서 네이버 가서 천안 프로젝트를 쳐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빵 터졌어요. 그때 1.3인가 나왔어요. 처음에요? 좀 많이 올라간 거구나. 1.3인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냥 영화도 아니야, 씨. 그때 정정 감독님이 남영동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때가 4점 몇인가 그랬거든요. 감독님 제가 이겼습니다. 정정 감독님을 이긴, 네. 그때가 1.3 몇이었는데 네이버가 재밌는 게 지금 4점까지 어쨌든 4점 넘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4점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는 과정이 전 너무너무 재밌고 실제로 이제 저를 아끼는 제 지인분들이 1점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몇 번 10점을 이렇게 눌렀나 봐요. 근데 제가 하지 마라. 이거 자체가 사회현상이다. 재밌지 않냐. 근데 그리고 1점이 한 점 이렇게 되다가 영화 개봉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올라가서 4점까지 올라가요. 또 재밌는 건 다음도
처음에 영화 개봉했을 때 8점 몇인가 거의 9점 가까이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오히려 더 높았고. 네. 근데 그때 메가박스에서 내리자마자 예. 바로 0점 공격들이 막 시작이 돼요. 0점 공격. 그러면서 0점 잡는구나. 다음에서 이게 한 5점 몇 가지인가 떨어져요. 예. 근데 그게 다시 8점 몇 가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5점 몇 가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5점 몇인가 6점 몇인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8점 몇 가지 올라간 거거든요.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저처럼 이렇게 뜨겁게 데뷔한 감독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 명 있죠. 복만대 감독님. 저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술적인 측면에서 뭐 저희들이 언급할 얘기는 아니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뜨거운 데뷔를 하신 것 같아요. 어벙벙해요. 지금 내가 이거를 즐겨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멍합니다. 인터뷰도 사실, 정말 많이 하셨죠. 네, 굉장히 많이 했죠. 네. 덕분에. 데뷔하자마자 인터뷰. 그러니까 저기 문화면이나 이쪽보다는 사회면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정치면 사회면. 주로 문화부 기자들은 잘 안 오시고 사회부 기자.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끝까지 보는데 보통 집에서 영화를 이제 다운받아서 보거나 이러면 저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한테 돈 좀 해가지고 좀 다운 좀 받아줘 이러고 이제 돈을 내고 받고 보통은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어둠의 경로? 그렇죠. 그런 데서 다운을 받아보는데 보통 영화를 한번 딱 보면 이 영화가 길진 않았지만 보통 한 번, 두 번 끊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딴짓도 하고 담배도 피고 오고 이러면서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한 방에 쭉 봤어요. 근데 특이한 건 그렇게 재밌진 않아. 그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리듬을 타거나 이러지도 않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졸릴 만큼 이렇게 좀 지루한 것 같기도 한 이러면서 쭉 가는데 은근히 좀 빨리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잔잔한데 이렇게 몰입은 되게. 그렇다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좀 세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막 짜증이 나서 이런 느낌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속 끝까지 보긴 했지만 묘한 마력은 있는데 이게 진짜 재밌다 내지는 이런 느낌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한 포맷과 그런 스타일의 영화 내용이 우리 이제 영화를 본 분들한테 마음을 많이 좀 땡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이나 특히나 인터넷 등으로 열심히 검색해 보셔서 이미 서프라이즈 신산실 대표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왜 얘기 안 해줬어? 더 세게 해줬어? 이러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보고서만을 100% 신뢰하면서 아니면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설마 거짓말하겠어 이렇게 하시는 대중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실 때는 잔잔하지만은 않은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의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요거 영화가 개봉 언제까지 영화가 상영이 되나요? 이제 장기 상영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보통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시험이 딱 끝나면 아이들한테 시험 끝나고 수업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자나 피자 좀 사주면서 오늘 영화 한 편 보자 이렇게 보거든요. 아이들하고 저희 학원에도 일베 친구들이 좀 있어요. 오유인, 우대인, DC인들이 좀 있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되게 교육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아마 생각이 일베 이게 인증 올라올 거야. 학원 옮기지 애들이. 인증 올라올 거야 바로. 우리 빨갱이 선생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여쭤보긴 좀 그런데 되게 추석이 대목 아니었습니까? 영화계에서는. 네. 조금 재미를 보셨나요? 이번 추석 시즌 크게 왜냐하면 크게 달라질 건 없었다. 예, 제가 또 절감한 게 뭐냐면 극장 수가 한계가 있으면 정말로 한계가 있구나. 그렇죠. 예. 예, 그걸 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영화관을 찾아갈 때마다 항상 만석이어가지고 저는 꽉 찬 영화관이 익숙한 몇 안 되는 감독입니다. 조조에 가세요. 조조에.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2번 보러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스코어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립영화관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CGV나 메가박스나 이쪽하고 다르게 잘 되는 영화라 그래서 다 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독립 영화가 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회, 두 회. 그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많이 찾으니까 뭐 2회를 넣거나 혹은 3회를 넣어주거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영화를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모든 영화들은 다 소중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회, 3회씩 해서 그 10개, 전국 한 10개관에서 이 정도 사람 모으는 것만 해도 저 사실은 굉장히 지금 감격하고 있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긴 해요. 네, 예. 네.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은 이제 이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처음에 정지영 감독님이 부러진 화살 아시잖아요. 예. 대박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버셨어요. 그래요? 그랬구나. 돈을 많이 버셨는데 어떻게 화살을 한번 더 부러뜨려볼까? 근데 이 감독님 참 재밌는 분이어서 번 돈을 가지고 배우들하고 스태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멋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남아요. 그 돈을 그럼 가지고 다 나눠준 게 아니네. 씨.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지. 그 일한 만큼 충분히들 받아갔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남은 많은 돈을 가지고 남영동을 찍어요. 남영동을 찍고 나서도 조금 남더라고요. 그것도 손익분기점을 넘었었나요? 남영동. 그건 이제 우리말로 이제 또이또이 정도 한 거고. 또이또이가 우리말은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디테일 나와. 이상해. 천안.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천안함에다가 돈을 부은 거예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어쨌든 이렇게 뜨거워졌으니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죠. 예.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 영화가 잘 되면 정지영 감독님이 가장 많은 돈을 버세요. 네. 그러면 감독님은 이런 영화 계속 만들어 가실 거고, 심지어는 그렇죠. 정지영 감독님이 뭐 멜로 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제작비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도 보너스를 좀 받습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그 지겨운 빚 좀 해결하고 싶고, 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그 토렌토에 돌더라고요. 파일이. 안 됩니다. 토라나 프로젝트 같은 건 그런 데서 어둠의 경로 안 돼요. 뭐 그것도 보시고 또 가서 보시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이제 추석 얘기하셔서 그런 건데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독립 영화고 뭐 메이저 영화관들에서 뭐 틀어주진 않지만 그래도 돈 벌었다라는 뭐 그런 것도 좀 남겨보고 싶은데 역시 세상은 참 쉽지 않네요.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런 영화 못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영화뿐만 아니라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게 뭐 지금 사회적 분위기잖아요. 다 닥치고 그냥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뭐 흔히 뭐 유신 독재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가지고 있는데 진짜 이 영화가 상영을 안 하게 막으니까 안 돼. 망했어.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강한 압박과 진짜 어택, 공격을 하겠죠. 이런 면에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영화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지금 해야 될 얘기들이 무지 많잖아요. 전 다음 작품은 말랑말랑한 거 그동안 하셨다는데 뭐 이왕 베린몸 저기 이왕 베린몸 국정원 프로젝트 아니면 오피스 프로젝트로 하시든지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이런 영화들을 계속 해야 김치권의 은밀한 생활. 우리 사회가 좀 더 활력이 생기고 90분 동안 댓글만 달아. 그 제작비도 많이 안 들어요. 뭐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골방에서 이렇게 아리따운 여배우 한 분 나오시고 바깥에서는 목소리로만 두들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이 상업적 구조죠. 자본의 구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대자본 영화 아니면 안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 몇백억씩 만들어 드려야 이제 뭐 흥행이 좀 되고 이러니까 영화적 다양성은 사실 요즘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뭐 아까 정지영 감독님도 부러진 학살 부러뜨려가지고 그 남영동 이제 새끼 치시고 남영동 새끼 치셔서 또 지금 천안 프로젝트 새끼 치시고 이러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단절이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핏줄이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새삼스럽게 정지영 감독님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평생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찍어오지? 뭐 그래서 나는 반드시 다음에 말랑말랑한 거 해.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메가박스에서 실제로 좋다 뺐으니까. 예. 약이 오르죠. 예, 뭐 올라오더라고요. 오기가 생겨서. 그래서 하나쯤은 더 이런 얘기. 정지영 감독님도 그러셔서 계속 하시는 건지 이제 몰라요. 그러면서 몸버린 감독이 전 세계에 그냥 수두합니다. 예. 그러면 연병장 10바퀴예요. 지금 개봉관이 많이 안 돼서 10개 스크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극장이 아니라도 극장 시설이 되는 뭐 이런 공간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 상영. 예, 그렇죠. 이렇게 지역 같은데 도서관이라든가 뭐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영화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끊임없이 문의가 오고 있나 봐요. 예. 뭐 우리는 당연히 사람만 모이면 가서 틀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다음 카페, 천안 프로젝트 아마 카페가 있을 거예요. 예. 거기서 그 공동체 상영을 접수를 받고 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다음 주부터 또 공동체 상영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제주도도 한번 가시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제주도 가서 특히 그분 찾아서 20만 원짜리 영화 보신 분. 제가 볼 때는 제 패치린 걸로 봐서는 애국전선 애청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깜짝 놀라시겠는데? 민영이로 민영이로 연락 주시면 민영이로 좋겠네. 꼭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백승우 감독님께서 꼭 만나 뵙고 싶답니다. 깜짝 놀라시겠네요. 그럼 감독님께서 제주도 내려가시는 건가요? 모이면 가야죠. 근데 사실 이 영화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오히려 더 오기도 생기셨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주변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은 솔직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영화판에서 이제 데뷔를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장편 찍으면 이제 데뷔했다 그러고 일본어로 입봉이라고 하는데, 입봉하게 되면 막 이제 주변에서 축하해주고 축하한다. 야 힘 난리가 나는데, 흥행도 잘 되고 지금 좋은데 사회면에 나오니까. 근데 저는 영화를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 뭔데 천안 왜 그랬어? 그거를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되게 걱정을 하니까. 가족분들도. 그렇죠. 좀 압수수색 당하고 이제. 근데 영화를 그러니까 전주에서 처음 올라갔을 때 한 기자분이 첫 데뷔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이거 내 데뷔작이지. 그렇죠. 몰랐어요. 그게 좀 정상적인 이제 과정이죠. 아, 맞다. 이게 내 데뷔작이지. 저는 하도 주변에서 그렇게 걱정들을 해주니까 좀 전염이 돼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제가 데뷔 감독이라는 자각의식이 없어요. 중견 감독? 이미 많이 한 감독. 인터뷰도 익숙하고요. 꽉 찬 극장도 익숙하고 뭐 자각이 없어요. 거장의 반열을 데뷔작으로 거장의 반열을 망감이 죽었어. 그게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영화가 그 외국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한국 영화들이 꼭 천만 영화들이 사랑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영화 중에서도 다양한 영화들이 이제 해외 가서 많은 사랑을 받는데, 이게 실제로 저는 지금도 걱정되는 게,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지금 이걸 겪고 있으니까, 만약에 전 지금도 걱정이, 만약에 하나 정도는 이런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누가 투자를 해줄까? 이번 이렇게 큰 게 있었는데 투자를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거대 그 메이저 영화관들이 안 열어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영화를 완성한다 한들 이거 제작비 못 뽑을 텐데 그러면 누가 배급해주지? 극장은 어떻게 올라가지? 저 벌써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전 시나리오도 안 나와 있는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다음 작품 시나리오도 안 나와 있는데 걱정부터.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백승일 감독님은 뭐 영화의 내용이 어떻건 간에 이름 석자만으로도 어느 극장도 안 받아주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그 목표를 영화를 새로 찍겠다 이거보다는 극장주가 되겠다. 이걸 바꾸시는 게 어떨까? CGV를 먹어요. 참 씁쓸하네요. 그게 우리가 왜 참 세상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되는 게 마트가 동네에 들어오면서 그 슈퍼들이 문 닫는 게 영화도 똑같이 동네에 큰 영화사들이 들어와서 그게 일면 좋은 것도 같지만 실제로 내면에서 다양한 영화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관객들한테 저기 가능하면 영화 보실 때요 인디스페이스 가시고요, 가능하면 아트나인 가시고요, 가능하면 아트하우스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아니 내가 내 돈도 주고 그 1시간 반 동안 즐겨야 되는데 왜 당신들이 이거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커피 먹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저녁 먹고 술 마시고 이게 다 돼야 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속상한 게 이제 그런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 이 일이 있기 전부터도 이제 그냥 한 영화인으로서 되게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년 매 순간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탄생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모를 뿐이지. 네, 그렇죠. 지금 파리 어딘가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영화 만들어지고 있고, 인도에서 좋은 영화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데 우리는 CGV 메가박스가 골라준 영화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맛이 맥도날드만 먹는 것처럼 사실은 맥도날드도 있지만 일본 수제식 햄버거도 있고 우리도 수제식 햄버거 여러 맛이 있는 건데 계속해서 한 군데로만 입맛을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요 영상도 언어 문법이 있어요. 우리가 글 쓸 때 문법이 있듯이 영상도 문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문법은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건데 헐리우드 문법이 가장 익숙한 문법이에요. 계속 봐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끔 유럽 영화를 보면 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익숙해지면요 그렇게 재미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는 맛이 있죠. 그런 맛이 있겠네요. 휴식과 예술적 체험을 동시에 하는. 그러니까 열어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 기억에 90년대 제가 이제 93학번인데 우리 때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달마가 동쪽으로 가니까 그 영화 아시죠? 예. 그 영화가 처음 했을 때 우리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상 받았고요. 배용균 감독님의 그 영화 처음 올라왔을 때 이제 친구들끼리 뭐가 있었냐면 야 달마가 동쪽으로 가서 봤어? 아 나 보다 잤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극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과연 나는 안 잘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검증하는 영화가 재밌었어. 그 영화가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게 아니라 나 그 영화보다 잤어 중간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꼭 극장을 가는 그런 다양성이 90년대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IMF 터지면서 이제 모든 가치가 돈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게 없어져서 되게 속상해요. 그나마 영화계에서는 그래도 김기덕 감독님이랄지 홍상수 감독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어쨌든 다양하게 해서 지금까지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게 없어져가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영화를 내면은 영화를 안 걸어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걸지를 걱정하고 있고 해외에서 트는 걸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하고 이럴 정도가 됐으니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이런 거죠. 처음에는 영화 감독이 되고자 마음 먹었을 때, 배우가 되고자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마음 먹었을 때, 가수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정말로 나의 마음을 울리는 감독, 영화, 배우, 가수 이런 사람들을 꿈꾸다가 나중에 조금씩 그 세상을 알아가면서 그 세계로 좀 빠져들면서 대단히 상업적으로 획일화된 문화나 그런 틀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일정한 위치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되게 많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어떤 요즘의 세태하고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제 고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 영화를 가능하면 거대 자본 손 대지 않고 독립영화관이나 예술영화관을 통해서 영화를 계속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이렇게 뜨거워진 영화조차도 지금 제작비 수가 지금 불투명한데 다음 제 영화는 분명히 이거보다는 약할 거란 말이죠. 이거보다 쓸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약한데 더 센 거 하세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만 돌렸을 때는 제작비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지금도 있지만 더 심각해져 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타협을 해서 양보를 해야 되는가. 이게 실제로 지금 제 고민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거대 영화사에서 완전 상업 영화로 이거 당신이 감독하고 이거 만드세요. 그러면
고민 안 하고 그거는 뭐 거두잡으로 풀어야 되겠죠. 뭐 돈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 그거를 제작비에서 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다음 작품에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독립영화스럽게 조금 더 이렇게 자본에 얽매이지 않는 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을 때 나는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지? 지금까지도 충분히 양보한 것 같은데 더 어디까지 가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지금 제 고민이기도 해요. 좀 같은 비유는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보면 임기 말, 그러니까 MB 각하 임기 말에 영화 2편이 나왔어요. 그 MB의 추억하고 그 다음에 맥코리아. 이거 둘 다 이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영화인데 그거 나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천안함 관련해서 뭐 유족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거는 사실 어떤 뭐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뭐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극장에다가 압력을 행사해서 돌아가고 있는 영화를 내리게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억울한 게 맞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뭐 영화가 좀 뭐 첨예하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뭐 좀 참아주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 되는 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던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이거 범죄의 엄밀히 얘기하면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업방해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혜림이한테 이제 제갈 씌우고 야 너 방송하지 마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냥 한 발 빼고 그냥 이게 뭐 시국이 이러니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국가가.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 영화가 정상적으로 개봉이 되고 정상적으로 관객들의 평가를 받았었다면 지금부터 더 많은 수익, 더 많은 이익.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메가박스에서 정상적으로 상영만 했어도 그렇죠. 지금 뭐 이미 제작비는 회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리고 드디어 독립영화 기록을 깨나?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게 완전하게 이게 자본의 논리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자본주의적인 논리로서 접근을 하고 그 탄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창조 경제 시대인데 왜 그러실까? 창조적으로 하잖아요. 매우 파괴? 창조적이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 자본주의 사고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창조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뛰어넘어 창조의 세계를 만드신 거죠 지금. 근데 그런 거 보면 맥코리아 이런 걸 했을 때도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천안함 프로젝트를 이렇게 물고 뜯고 하는 건 지금 천안함 프로젝트가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 이런 수준이 아니고 보수 전체의 이런 뭔가 존립 이런 것을 좀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를 좀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자기들이 느끼기에 실제로 제가 거의 확신했는데 그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에 보면은 두 가지 설을 제기하잖아요. 하나는 좌초, 하나는 잠수함 충돌설. 뭐 둘 다 이제 뭐 어느 게 맞다 이렇게 특정 질 수는 없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국방부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보니까 폭침은 아니구나. 심층적으로 딱 와요. 어뢰는 아니다. 이건 느낌으로 그냥 오더라고. 여럿이 있을 때 방귀를 꼈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범인은 확실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일 성내는 사람. 먼저 화내는 사람.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천안함 한참 취재할 때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공중전화로 그때 이제 국방부가 어뢰하고 일본 어뢰 있잖아요. 어뢰하고 어뢰 설계도 딱 보여놓고 이제 브리핑할 시점이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설계도 가짜다. 딱 세 마디 하고 끊었어요. 설계도 가짜다. 어뢰 가짜다. 믿어도 좋다. 이거 하고 딱 끊으시더라고. 공중전화 제보. 오, 누구지? 궁금한데? 아니 취재원이니까. 근데 거의 지금 국방부 반응 딱 보니까 거의 확실하네 이건. 사실 많이 시간도 지난 일이고 뭐 얼마든지 다룰 수도 있는 걸 이렇게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 보면 뭐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실제로 영화를 이제 전주영화제에서 내려오고 이제 국방부에서 막 시끄럽게 했을 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영화에 뭐 있나? 그러니까 진짜로, 폭침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진짜로 내 영화에 뭐 있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하셔라. 라고 제가 계속 우리가 주장했던 게 제발 영화를 보고 얘기하셔라. 예. 이게 폭침이냐 아니냐를 그것만 다룬 영화가 아니다. 사회를 다루고자 하는 영화다. 막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왜 저렇게까지 하지가 느껴졌을 때는 진짜 내 영화에 뭐 있나? 나도 모르는 뭐가 있나? 그렇죠. 그걸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있죠. 다빈치 코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감독님은 모르시는데 거기 진짜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찔 찔려서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처음에 그쪽에서 그렇게 했을 때 영화 안 보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겁이 나는 거니까. 네. 이 얘기 자체가 왜 하면 안 되지? 저는 그게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게 맞아요. 그죠. 명백히. 명백하게 이게 어쨌든 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는 걸 지금 사회에 암묵적으로 보여준 건데, 근데 저는 그거를 행사한 그 주체가 반드시 사회에 드러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드러나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검열하게 되고 정말 수준 낮은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그런 그러니까 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제 왜 그 3자 회담에 이제 민주주의가 과잉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딱 듣자마자 저는 너무 놀란 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너무 멍청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 과잉이라는 말이 넘친다는 말인데 우리는 항상 넘친다는 건 좋은 의미로 썼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 우정이 넘치는 내 친구들, 민주주의가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말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순간 대놓고 나는 독재할 거야 이제부터. 너네 준비해.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이젠 대놓고 이제 아예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말로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 단순한 말들 속에서 그런 게 보니까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저는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신인 감독이 사회부 기자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조금 더 이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다음 영화를 그럼 나는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지? 좀 더 세게? 아니면 조금 더 약하게? 어떻게?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 고민하고 플롯 고민하고 어떤 배우를 써서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요즘 막연히 하나 더 해야 되나? 정말 그 고민을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곡동 프로젝트 하시라니까. 그 느낌이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럼 이제 반항하는 입장에서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울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센 거를 하면 더 세게 쳐맞을 것 같고, 약한 걸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고민 속에서, 근데 실제로 이게 중요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뭐를 하든지 간에 다음에는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발전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런 의미로 주변적인 것 때문에 본질이 좀 훼손되는, 이렇게 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예술가가, 영화 감독님이 지금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고민해야 될 일은 좋은 작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안함 프로젝트와 같은 이런 센 영화를 만드는 것조차도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죠. 이런 게 필요한가 보다. 냉혹한, 냉정한 평가 때문에 안 팔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방법이 아니구나. 내 표현법이 달랐구나.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가니까. 또 반대로 말랑말랑한 영화를 만드셔도, 이거 내가 계속 이 길로 가다가는 뭔가 안 좋은 결말이 나오겠다라는 어떤 부담감? 근데 이런 게. 실제로 대부분 이제 우리 쪽, 이제 제가 바라본 우리 선배들 모습이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정말 표현하고 싶어서 표현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럼 수긍이 돼요.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다음엔 잘해야지. 이게 수긍이 되는데 뭔가 주변에 의해서 떠밀려서 뭐를 하게 되면 결과가 잘 나와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또 안 나오면 억울해요. 나 그 정도 아닌데.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억울해진단 말이죠.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떠밀려서 뭔가 자꾸 주제를 잡는 거는 진짜 아까도 이성 강조했지만 이건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음 영화 꼭 좋은 영화 만들어야죠. 보란 듯이 이제 메가박스 또 거셔야죠. 그렇죠. 메가박스 조만간에 외곽박스 잡아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보수단체가 협박해서 내렸다면은 진보단체가 협박해서 올리게 해야죠. 그럼 됐잖아. 터뜨리겠다. 뭔가 SY 폭포가. 이 영화 안 틀면 터뜨리겠다. 그럼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 뭐, 네. 그냥, 최하동님만 개인적으로 잡혀가실 거예요. 바로. 사실 보수단체가 협박해서 극장에 스크린을 내렸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마 어색한 변명이죠. 저희 방송 녹취록 작성하고 계시는 녹취록 전문가분들 계세요. 그 기관에서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되네요. 그런 일을 또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이제 뭐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이제 차기 작품을 아직까지 구상을 제대로 뭐 못하고 계시다고. 한 두 가지가 머릿속에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영화 끝내놓고 이제 첫 번째 영화 이제 올라갔었을 때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은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와중에 메가박스에서 내리니까 더 이상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불 꺼야 되니까. 일단 덮어놨고 그리고 나서 지금 또다시 사회적인 얘기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소재가 하나가 있었어요. 소재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영화를 하자니 이건 좀 돈이 많이 들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재를 구체화하기 또 전부터 이거 누가 나한테 투자하려나? 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 검열. 정지영 감독님 있잖아요. 돈을 다 쓰셔가지고 아니요. 근데 정지영 감독님이고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숙제네요. 뭐 제가 해야 할 숙제죠. 그럼 다음 작품은 극영화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극영화든 그러니까 사실은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도 처음에 극영화로 시작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하실 때는 시나리오까지 다 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감정을 따라오려면 어떤 사건인지를 알아야지 저게 헷갈릴 수도 있구나라는 게 그런 감정으로 따라올 수 있는데 이거를 극영화로 저는 제 능력으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정정관님한테 우리 이거 다큐로 가자고. 예. 이 앞부분 충분히 좀 시간 빼서 이거 설명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다큐로 이제 옮겨왔던 거죠. 근데 이번 영화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 배운 거는 장르에 대한 구분이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를 하든 그 감정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장르가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스릴러가 됐든 다큐멘터리가 됐든 어떤 장르가 됐든 그 감정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장르를 선택하는 게 그게 답이겠구나. 뭐 그런 거 하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천안함 프로젝트를 극영화로 한 번 더 찍으시죠. 메가박스에서 틀어줄 때까지. 그러면 극영화에 나오신 장르를 계속 바꿔가시면서 한 번은 액션, 한 번은 코미디, 한 번은 멜로. 그리고 이름도 바꿔요. 천안함 말고 다른 거. 뭐 많잖아요. 천안 모텔 뭐 이런 거? 에로 영화? 천안 모텔. 천해. 참 그러네요. 그 참 웃고 떠들 만한 소재는 아니긴 한데. 네. 유가족들이 계시니까. 항상 방송 말미에 꼭 천안함 관련한 방송을 올해만 한 3번? 소재가 좀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항상 꼭 끝인사가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만큼 이제 아직도 이제 아픔이 있는 사건이고 그게 이제 진실이 뭐였건 간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 부분은 충분히 우려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정말 생태 같은 목숨들이 이게 사그러졌을 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누가 슬퍼하지 않았고 누가 또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같이 다들 그 친구들이 잘 살아 돌아오길 바랬고 또 이제 그것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또 농락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 모두가 다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좀 의아스럽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참 안 가는 이야기인데요. 일종의 숙제 같은 거예요. 그 링스 헬기로 관이 7개씩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관에 태극기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죠. 오죠. 그때 이제 생각 딱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기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이제 이 천안함의 진실을 말할 때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그럼 이건 내 평생 숙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좀 마음도 좀 많이 아프고 그러네요. 네. 그 영화 올라오고 나서 이제 영화가 메가박스에서 내려가고 미국에 있는 이승원 박사,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었나 봐요. 뭐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뭐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예. 뭐 색깔을 씌우든 상관없다라는 그 말이 이제 기사로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 나가고 바로 그 미국에 있는 이승원 박사님이 메일을 보내주셨다고. 예.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저도 똑같아요. 과학자가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하면 되지 색깔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학에는 색깔이 없죠. 예술도 마찬가지. 박사님이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굉장히 저명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듣보잡이 돼버린 거죠. 이게 단지 그냥 천안함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뿐이죠. 야 정말 과학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천안함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태도 자체가 이미 과학의 영역, 뭐 정치 영역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면 참 흥미로운 답이 나오는데, 천안함 사건 북한이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60~70%가 그렇다고 답을 하거든요. 근데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또 60~70%가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뭐야? 완전히 이거 어찌 보면 사회적 정신분열 상태에 있는 저는 이런 문제가 된 알 것 거죠. 같은데요. 당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렸죠. 천안함에 대해서 결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안전한 사람은 북한입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편하게 대답이 되어지는 거고. 제가 이제 뭐 지브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그 영화 말미에 보면 이제 왜 인터뷰를 하잖아요. 예. 한 대학에 가가지고 한 여학생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여학생한테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뭐 평범한 여대생한테 그랬더니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자체 편집을 했죠. 이건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네 고맙습니다. 그러고 카메라 끄고 이렇게 옮기는데 그분이 막 따라오시더니 좀 전에 했던 거 지워주시면 안 돼요? 아니 왜 별 얘기 안 하셨는데 왜요? 제가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좀 부담이 된다.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을까봐. 예. 근데 당연히 나는 안 쓸 생각을 했었지만 이해되잖아요. 왜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가 이해가 너무 되니까 뭐 당연히 이제 지웠죠. 지우고 뭐 이름도 안 올리고 다 안 했지만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건 정말로 기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냥 천안함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북한의 폭침일자 할지라도 뭐 그렇게 발표를 한다 할지라도 뭐 글쎄요 나는 뭐 그쪽 잘 몰라요. 난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뭐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말로 당연한 대답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뭐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그렇게 씌워질 가능성도 없는 정말 기본적인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검열이 들어가 버리는 그것도 20대 초반의 학생이 그때 좀 그러니까 엊그제 GV를 하는데 이제 그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하는데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6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 우리 사회 60대 이상 분들이 6.25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기 검열이 심한데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그게 6.25라는 전쟁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심지어는 2013년인 지금도 저는 그 10대 애들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레드 컴플렉스가 아직도 있을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천안함 프로젝트가 그거를 여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쵸. 우리 사회는 레드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하다. 이게 컴플렉스라는 그 병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없앨 노력을 안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더 부추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성이 좀 중요한 때가 아니고 이거 정말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단어가 포함한 것 자체가 사람이 다 다르니까 의견을 하나로 모으려면 뭐 투표라는 형태로 가자. 이게 깔고 있는 게 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처음 이제 반박했을 때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국민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반박이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답답했거든요.
영화 한 편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분열된다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이미 분열된 거 아닌가? 아, 저 되게 당황스러운 게. 네이버가 다음 분열됐죠, 지금. 4.8점으로. 영화 감독. 아니, 근데 저는 민주주의라는 건 이게 근본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민주주의란 분열된 사회예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다양한 계급이 존재하고,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투쟁 과정 속에서 더 나은 걸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아, 이건 분열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걸 이미 자기들이 부정하고 있는 거죠. 자유라는 게 각자 생각하는 자유가 다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바 행복이라는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인 거고. 아니, 그러니까 영화는요,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죠, 국민들이. 영화 가지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현실이 좀 너무 좀 슬프죠. 웃겨요. 네. 웃기고 슬피고. 네, 슬픕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씨. 막 이런 생각도 좀 드네. 저는 사실은 영화 처음에 만들 때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영화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다. 첫 네. 번째는 이 얘기 자체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은 분명히 싫어할 거고, 또 하나는, 또 한 부류는 이제 이쪽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알고 있는. 더 가야 되는데 예. 왜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해? 이분들은 싫어하실 것 같다. 근데 이 영화의 목적은 범인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모습을 좀 보자는 거니까 예. 이 양쪽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이게 소위 대중영화기도 하니까 예. 난 그쪽으로 가야겠다라고 네. 영화를 만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주주의를 고민하게 돼요.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나중에 영화 극장에 올라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랑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하게 되고 참 슬픕니다,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영화 평을 이렇게 좀 몇 개 봤는데 평론가 분들조차도 영화 자체에 대한 평은 그닥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 이걸 무조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이 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감독님으로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예술가는 자기 작품에 대한 그렇죠. 예술적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자꾸 사회면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야. 네.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야, 너는 이런 부분에서 영화를 참 못생기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그렇죠. 저도 당신이 뭘 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민주주의 영화가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꼭 봐야 되는 영화. 네. 아니면 분열시키기 때문에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영화. 그냥 그렇게만 나뉘니까 내가 무슨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영화가 사라져버렸어, 어느 순간. 되게 섭섭하죠. 저 데뷔작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평론하기도 평론가분들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천안 프로젝트 좀 영화적으로 못 만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반민주주의자가 되는 느낌인 거야. 그렇죠. 나 일배가 되는 거야, 갑자기. 이 영화를,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놓고 영화를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이런,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영화를 옹호하면 그 다음에 이제 평론을 못 하게 되죠. 종북이 되는 거지. 좌빨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다 보니까 좀 진보적인 분들도 그렇고 보수적인 분들도 그렇고 영화 자체에 대한 평은 거의 하지 않아요. 네. 이 영화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민주주의를 막는 영화네. 근데 그 컨셉을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종인 대표하고 신상들 대표 인터뷰가 꽤 길게 나오잖아요. 롱테이크로 그냥 쭉 달려요. 근데 이제 소재가 소재니까 그렇게 막 지루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사실 천안함 관련해서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그 엽선으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단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제3의 부표 여부 이런 게 있고 그다음 흡착물질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 뭐 조갑이 무슨 또 어뢰가 진짜냐 가짜냐 오만 잡게 다 튀어나오죠. 설계도에 또 이게 왜 일러스트 파일이 뭐 일본어 폰트가 왜 나오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그 제일 논란이 되는 소지가 많은 게 TOD 영상 국방부 왜 안 깠냐. 처음에 요만큼 있다며 풀 영상도 있다며 고화질 영상도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상황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딱 포인트를 딱 찝으셨더라고. 처음에 구조가 왜 늦게 됐냐.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장이죠. 하나는 이제 그 좌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잠수함 침몰, 이렇게 한 세 포인트를 잡고 쭉 이제 끌고 가시는데, 오히려 좀 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직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계속 따라갔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제 갈래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국방부는 반론 나오고, 또 국방부가 반론 내면 또 그걸 또 과학적 근거를 찾아가지고 또 반론을 내고, 이 전쟁을 한 6개월, 7개월 뭐 이렇게까지 갔었던 사건이니까, 그 기사를 다 뽑아서 보셨다고 하니, 야,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인터뷰로 탁탁 정리를 해버리시니까, 오히려 좀 더 관점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군더더기가 보시면 없이 딱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상당히 쉽게 이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건. 그게 정말 대단한 사실 거죠. 그게 다예요. 네,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너무 많으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하기 이건 또 뭐, 이건 또 뭐야. 너무 어려운 얘기도 너무 많잖아요. 흡착 물질이 뭐가 어떻고 막 이러니까. 비산화 알루미늄인가? 뭐지? 그래프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거. 영화를 잘 만들었나 봐요. 막판에 깔때기가 확 나오는. 에이, 배렸다. 네. 아무튼 뭐 이게 마지막으로 뭐 계획은 아까 뭐 대충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진짜 아니 그걸 꼭 해야 되는 영화 감독님께서 나오셨는데 아직 조금 더 땡겨야 되잖아요. 아 그죠. 네. 예, 그래야 다음 작품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데. 그럼요. 이 영화를 좀 꼭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거 말고 영화 감독.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주제는, 이게 사실은 스포일러기도 한데, 이 영화의 주제는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은 사회입니다가 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보셔도 괜찮고요. 이 영화 보셔도 주변에서 종북으로 오해하지 않을 거고요. 네, 보셔도 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건 말 그대로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문화생활 즐길 때 한 번쯤은 한 걸음 더 가셔서 네. 독립영화 가셔서 이왕이면 이런 데도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독립영화관들이 깨끗해요. 네. 가서 좋아요. 네. 시설도 좋고. 보시고 많이 봐주십시오. 네. 목표가 몇만인가요? 저는 처음에 이제 지슬 영화가 독립영화 최고 기록인데 13만이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뜨겁길래 내가 그 정도는 쉽게 갈 만한. 그죠. 쉽게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건 내가 한번 첫 영화인데 내가 기록을 깬단 말이야. 이런 희망을 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많이들 봐주셨으면 IPTV를 통해서 됐든 아니면 영화관을 통해서 됐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IPTV에서도 네네 합니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시고 그냥 그래 우리 사회가 참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 뭐 그러면 한 2년쯤 3년쯤 후에 재밌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야 우리 그때 이런 얘기도 못하게 했다.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는. 려면 또 소재거리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처럼 저번에 나 그 영화보다 잤다 이거 말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꼭 보셨으면. 저도 그 영화 봤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다. 근데 아직도 동쪽으로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죽으셨구나. 저는 달마 잡으러 동쪽으로 갔어요. 새끼 잡히기만. 네. 오늘 천안함 프로젝트 백승우 감독님과 함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의 반응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왜 이 난리야? 이런 반응인데요. 그러게요. 내 말이요. 일단 보고 나면 그렇게 세지도 않은 지극히 합리적인 이성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잔잔한 이야기를 못하도록 거품 물고 그렇게 막느냐고요? 이런 영화 다시는 못 만들게 하려고요. 이런 얘기 다시는 못하게 하려고요. 하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아주 순진하게 뭐 예술하는데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뭐 색깔 씌우든 뭐든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가볍게 작품을 내셨던 신익 감독님. 인생 종쳤어요. 땡. 네. 철저하게 예술가적 마인드로 가볍게 시작했던 이분의 어깨에 무슨 가처분 소송이며 사회부 기자들 몰려오고요. 영화 상영 중단이며 뭐 민주주의며 온갖 무서운 것들 턱턱 올려놓으면서
정치적 투사로 만들어버리는 사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건 고사두고서라도요. 그저 상식적인 의혹을 말하는 감독의 앞으로 두 번째 영화 못 만드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 이 감독님 먹고 살기 힘드신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천안함 프로젝트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보수건 진보건 간에 아니 팝콘 들고 콜라 들고 그냥 즐기면서 보면 되는 영화를 왜 대체 걸지도 못하게 틀어막는 이 검은 손의 정체가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검은 손이 의도하는 바는 대체 무엇인지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23일 저녁 6명의 애국도수를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3년 만에 다시 꺼내본 백승우 이 감독님과 함께 다시 꺼내본 천안함 프로젝트 뒷담화 함께 하셨는데요.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답답하고 또 의욕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빠들 영화 한 편도 제대로 못 보는데 지금 잠이 오니? 지금 당장 천안함 프로젝트 예매하러 가요.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받으면 죽어. 그 얘기도 해줘.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정도 네. 해줘야지. 천안함 프로젝트라고 네. 천안함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